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7주차에 대해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재무 7주차 강의 주제는 실물 투자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금융투자가 있고요. 하나는 실물투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물투자는 어떤 공장을 세운다든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가 주로 하는 일은 금융투자일까요? 실물투자일까요? 실물투자죠.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도입하고 원자재를 사와서 그거를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기업의 경영자라고 해서 기업 모두 다 실물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증권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만 하는 회사예요. 그런 경우는 물론 금융기관에 속하죠, 일종의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금융회사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보통 제조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물 투자의 결정은 바로 그런 기업, 제조기업의 경영자가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다루는 것이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룰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다음은 경영자의 두 가지 재무적 결정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지 않은 것이 뭐냐. 경영자가 결정해야 될 두 가지 재무적 결정이 뭡니까? 우리가 1주차인가 2주차에서 이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과 자금 운용 이러니까 이제 피부에 확 안 닿을 수 있는데 안 닿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끌어다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실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재무적 결정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실물 투자와 자본 조달의 결정 맞죠? 그죠? 어떤 좋은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안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거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물 투자와 자본 조달의 결정은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실물 투자는 대차대조표의 대변 문제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고 이쪽이 자본이에요. 이쪽이 자본. 이럴 때에 요쪽이 바로 자본을 조달한 거야 되고 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요건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거냐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이쪽이고 이쪽은 어떤 자산을 살 거냐는 거니까 실물 투자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실물 투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이죠. 차변. 그러니까 대변이 아니고 차변입니다. 실물 투자는 대차대조표의 차변 문제고 자본 조달이 대차대조표의 대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물 투자는 자본 예산 이론이래요. 이렇게 어떤 투자안을 찾아서
이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 그거를 자본 예산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캐피탈 버제팅 시어리라고 그래요. 캐피탈 버제팅 시어리. 그래서 캐피탈 버젯 또는 버제팅 이렇게 하는데 캐피탈 버젯 시어리라고 하고요. 그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자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로 조달할 거냐,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100, 자본을 100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은 200을 모두 부채로 조달할 거냐? 또 다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자본 조달 이론인데요. 이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가가 차곡차곡 쌓여서 기업의 이쪽 자본 구조가 돼요. 우리 그때 부채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부채 비율이 부채 나누기 자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본 조달과 관련해서. 자본 구조 이론은 이렇게 얘기해. 뭐입니까? Capital Structure Theory. Capital Structure Theory. 그러니까 자본 구조 이론은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00, 100 이렇게 돼 있는 자본 구조와 200, 100, 200, 0 사실 0일 수는 없어요. 자본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있는데 회사가 처음 생기려면 이 자본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0일 수는 없죠. 또 뭐 0, 200, 우회는 0일 수 있어요. 부채도 하나도 안 쓰고 그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면 우회는 0일 수가 있죠. 자본은 0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럴 경우와 요런 회사도 있고 요런 회사도 있고 요런 회사도 있을 텐데 이런 회사들은 자본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회사가 더 좋으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이제 자본 구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 시험 보고 난 다음 공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조금 덩치가 크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물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실물 투자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말까를 분석을 하고 그 세계 시장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요. 우리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생각해서 왜 이렇게 실물 투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투자를 요즘은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투자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그 LG전자는 금성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이제 금성사가 그 역사를 그 보여줘요. 그래서 금성사가 최초로 가전제품을 TV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전 산업을 이끌었는데 삼성전자는 나중에 그 뛰어들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중간에 삼성 반도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LG전자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LG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 랭킹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앞이죠.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해서 실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진보가 빨라서 투자 평가를 더 자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를 하면은 그냥 한번 반도체 생산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 D램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느 시점에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필요성을 더 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또 세 번째, 한번 잘못 결정하면은, 투자 결정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은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키아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데, 휴대폰에서는 굉장히 앞서갔었는데, 그 핀란드 노키아 회사가.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뒤처져 가지고 이제는 삼성전자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뒤로 밀려져 있죠. 그래서 한번 잘못 판단을 하면은 기업이 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 규모가 종전보다 작아지고 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투자 규모는 점점 더 현대 시장으로 올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결정하면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그 규모도 크고 기술 진보도 빨라서 자주 하면서도 또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또 자칫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투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죠. 그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의 용량을 더 대규모화시켜서 생산을 하자 이러면은 그래 그럼 바로 하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SUV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SUV를 새로 자동차를 만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갑자기 정몽구 회장이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는데 그러면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아 하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가 그 어떤 논리적 또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자본 예산. 그래서 자본 예산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본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투자 기회예요. 투자 기회. 투자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투자를 한다면은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투자 수익이 얼마가 들어올지 그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것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이런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은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도 경제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경제성 분석이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경제성 분석이 세 개가 돼요. 세 번째가 돼요. 그럼 경제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수행할 때는 자금을 조달해야죠.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투자인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고 반도체 생산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사후 평가를 해야죠. 사후 평가나 피드백을 계속 해나가야 돼. 피드백을.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의 그 시장 규모가 뭐 지금 시장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하던 거를 좀 특성을 변화시켜 가지고 출시를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짧게 사후 평가 피드백은 어떤 의사결정에 다 있으니까 그걸 뺀다고 해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번째 단계는 바로 뭐예요? 경제성 분석이죠. 경제성 분석. 그래서 자본 예산의 절차에 맞춰서 경제성 분석이 바로 3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본 예산의 단계에서 CEO의 통찰력이 필요한 단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CEO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요거예요. 투자 기회의 포착. 우리가 어떤 산업에 진출을 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업종에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항상 고민한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그 관계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 그래서 물론 삼성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면서 삼성 바이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차린 과정에서 뭐 승계 작업과 연관돼서 뭐 분식 회계 뭐 이런 논의도 그런 문제도 많았지만 아무튼 삼성은 이제 그 전자업을 계속 가져가면서 바이오 산업을 또 하나의 먹거리 사업으로 정한 거죠. 그렇게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거는 대리가 하겠습니까? 과장이 하겠습니까? 부장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CEO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CEO의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만약에 헛다리 짚는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찾아냈으면은 자 그냥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바이오 산업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두 개의 단계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가의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CEO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가의 분석력이 필요한 요 2개 단계를 좁은 의미로 자본 예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자본 예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를 얘기하는 거고 좁은 의미로 자본 예산을 얘기할 때는 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2가지를. 자, 그래서 CEO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그리고 요것과 요거 2개는 전문가의 아까 했듯이 전문가의 분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 자금의 조달 이거는 아무나 시켜도 해도 돼요. 그냥 갑돌이 보고 야 너 은행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은행과의 약속된 업무를 그냥 집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특별히 투자 자금의 조달이나 뭐 그런 투자안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특별한 분석력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 예산의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계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좁은 의미의 그 자본 예산, 그러니까 투자 기회 탐색과 현금 흐름의 측정,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그랬는데 2단계와 3단계.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자본 예산이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자본 예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자본 예산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본 예산에서는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그럴 때 현금 흐름은 뭐냐?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물론 이제 현금 흐름표도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그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나오는데 그 현금 흐름표 사양의 현금 흐름도 꼭 자본 예산에서 측정하려는 현금 흐름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재무 이론에서 얘기하는 현금 흐름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우리 맨 처음에 매출, 이게 영업 수익이잖아요. 영업 수익. 여기서 영업 비용을 빼고,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서 또 영업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급이자나 뭐 법인세 빼고, 여기면 여기가 세전이익이 되고 이자 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빼고 나면은 이제 순이익이 되죠. 이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의 구조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 기업 가치, 투자안의 가치를 결정하는 현금 흐름은 요거예요. 항목은 영업이익. 근데 이거는 회계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EBIT라고 한다죠. 영업이익을 EBIT라고 그래요. 뭐였습니까? EBIT는 이거예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래서 요 앞자리 단계 EBIT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자, interest, tax 요거를 빼기 전에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EBIT. 그랬을 때 요 현금 흐름을 손익계산상의 EBIT로 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 EBIT는 그 회계 처리, 특히 감가상각이나 감가상각법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이 정액법, 정렬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정액법이라고 하나 정렬법이라고 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EBIT를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그 말 그대로 그 사용을 하면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EBIT는 그런데 요 영업이익 안에 감가상각비가 있다 이거예요. 영업이익 안에. 그러니까 EBIT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난 다음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아니니까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줘야죠.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인세는 돈이 나가는 거죠. 법인세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빼줘야 돼. 법인세는 빼줘야 돼. 자, 다시 그 현금 흐름은 그 EBIT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구해내요. 그런데 EBIT는 감가상각비를 빼고 난 다음 금액이죠. 요 안에 감가상각비가 들어있으니까 영업이익 안에. 그러면은 그 현금흐름보다 EBIT는 더 작겠죠. 감가상각비만큼. 그러니까 현금흐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EBIT에다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인데 그걸 더해줘요. 더해주고 법인세는 나가니까 법인세는 정부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뺍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그 자본예산에서 측정해야 될 현금 흐름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OCF라고 그래요. OCF. Operating Cash Flow.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영업현금 흐름. 영업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회계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려는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OCF는 EBIT로부터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법인세를 빼는 방법으로 구해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 NI는 뭐냐면은 net income이에요. net income. 그런데 여기서도 법인세를 뺄 때는 법인세는 보통 법인세율 뭐 30% 이런 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인세는 여기서 지급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처럼 영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빼고 세전이익에다가 법인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라는 것은 그냥 영업이익 EBIT에다가 곱하기 법인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것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됩니다. 영업현금 흐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대증기업이 영업수익이 매출액이 여기 영업수익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100억이고 영업비용이 60억이에요. 그런데 영업비용 안에는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들어있습니다. 법인세율은 30%고 그러면은 영업현금 흐름은 얼마냐 이거예요.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은 아까 얘기했죠.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법인세를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BIT는 영업 이 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매출액 100에서 감가상각비 그 영업비용 60억을 빼요. 요 EBIT가 얼마예요? 40억입니다. 40억. 그런데 감가상각비 이 중에 감가상각비가 20억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더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더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법인세를 빼는데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40에다가 30%를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빼요. 그러면은 요게 요까지 60이 되고 여기가 12가 되니까 48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증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은 OCF는 48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증기업이 어떤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투자를 했을 때 첫 해에 첫 번째 해에 그 이렇게 48억이 됐어요. 그럼 그 투자가 1년만 하고 끝이냐? 뭐
2년째도 또 사업을 해요. 그럴 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 51억이 됐다 이거예요. 3년째 했더니 3년째 했더니만 62억이 됐어요. 근데 4년째 가더니 이제 줄어들어요. 35억이 되고 5년째 갔더니 17억이 되고 6년째 갔더니 끝났어요. 이제 그 회사가 더 사업이 안 돼. 물론 이제 사업이 더 계속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투자 수명이 5년이 되는 거죠. 5년. 그러니까 그 투자는 첫 해 48억, 51억, 62억, 35억, 17억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내고 그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택시를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택시를 운행을 하는데 5년 동안 택시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택시를 사면은 5년 동안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폐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택시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까를 한번 현금 흐름을 낼까 계산을 해봤더니 첫 해 현금 흐름 48억, 두 번째 51억, 세 번째 48억이면 안 되겠네. 48억이면 뭐 택시, 택시를 여러 개 운영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하나만 해서 첫 해, 4,800만 원, 5,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벌었다고 그래봐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요 예제로. 근데 어떤 투자가 뭐 한 번만 하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5년 동안 이렇게 계속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현금 흐름을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있는 투자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보고 야, 그러면 이 차를 사는데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그 돈이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돈이 나간다. 첫 해 48만 원, 아주 간단하게 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300만 원의 돈이 나가면은 48만 원, 52만 원, 62만 원, 35만 원, 17만 원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의 측정까지 마친 게 바로 2단계를 하게 된 겁니다. 2단계까지 한 겁니다. 그런 현금 흐름을 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라면은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 있어요. 현금 흐름 할인법. 현금 흐름 할인법은 요거는 이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라고 하고 요거는 DCF 어프로치라고 해요. DCF는 이렇게 discounted cash flow.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를 할인해서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DCF법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인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에 경제성 분석 기법으로 회수기간법, 내부수익률법, 순현가법, 평균이익률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거 평균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 이 두 가지가 바로 전통적 분석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죠. 옛날부터 쓰던 방법.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그 공부했던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면적으로 내년에 100만 원이나 올해의 100만 원이나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회계학의 개념이에요. 회계학은 1월 1일 날 판매한 100만 원과 12월 31일 날 판매한 100만 원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 1월 1일 날 100만 원이 들어온 거하고 12월 31일 날 100만 원이 들어온 거는 화폐 시간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이제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것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평균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 할인법은 뭐냐? DCF법은 바로 이제 여기서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 기법을 빼내고 나면 나머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회수기간법 아니고 평균이익률법 아니고 이러니까 요거네 요거. 내부수익률법과 그 순현가법은 바로 DCF법이에요. 요거 평균이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은 전통적 기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 DCF법을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가법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 어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가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다 이 방법으로 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 기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평균이익률법이에요. 평균이익률법은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도 합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그래서 회계 자료를 그대로 이용을 해요. 영어로 하면은 요거는 accounting rate of return이라고 해요. rate of return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ARR이라고 하고요. 평균이라는 뜻으로 평균이익률법, 그래서 average rate of return 해서 ARR 이렇게 그래서 ARR이라고도 해요. 회계적 이익률법, 평균이익률법 이렇게. 회수기간법은 영어로 payback period라는 것은 투자 비용이 회수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 교과 본강의에서. 그랬을 때 payback period 메소드. 요거는 회수 기간은 그래서 PBP라고 그래요. PBP. 평균이익률법은 ARR.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 자료를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자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손익계산서 대체대조표, 그 손익계산서상의 이익 개념을 그대로 쓴다는 뜻으로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회계적 이익률법을 쓸 때는 아까 얘기했던 영업현금 흐름 OCF를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정확치 않죠. 그래서 OCF를 측정하는 거예요. OCF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순양가법이나 이제 내부 수익률법을 이용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양가법 내부 수익률법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0번을 봅시다. 투자 비용이 450억 원이 현재 지출된대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현재 450억이 나가야 돼요. 그 얘기는 어떤 공장을 세우는데 450억이 든다라고 해도 되고, 그랬을 때 투자 수익은 매년 현금 흐름이, 이때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3년 동안 유입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비용을 구하고 투자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을 구했으면은 그거를 보통 이렇게 시간선상에 나타내요. 시간선상에. 화폐 시간적 가치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선을 많이 썼잖아요. 시간선상에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50억 원이 현재 지출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50억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입시다. 그리고 1년 후에 200억이 들어오는데 또 3년 동안 똑같이 들어온대요. 그럼 200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시다. 지금 투자 비용이 450억 원이고 영업 현금 흐름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200억 원씩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재무 관리에서는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투자가 항공기 관련 투자냐, 조선업 관련된 투자냐, 또 자동차 또는 섬유 제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현금 흐름으로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만. 그래서 그냥 이런 투자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첫 번째 PBP가 얼마냐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 비용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투자 비용이 얼마예요? 450억이죠. 그런데 첫 해에 200억이 들어오고 두 번째 200억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면 400억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3년이 되면 600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회수되는데 요 중간 정도 되겠네요. 요 중간 되면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1년 동안 200이 들어오면은 반년 됐을 때 100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50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억은 아니고 거기서 450억이니까 여기서 50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2년 하고 50억이 더 들어와야 돼. 요 2년이면은 400억이니까 50억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1년 동안에 200억이 들어오니까 200억 중에서 50억 들어올 때까지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25년이 되죠. 그렇죠? 2.25년. 그러면은 몇 년 몇 개월이냐? 이러면은 4분의 1년이 얼마예요?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3개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년 3개월이 바로 회수 기간이 되는 거예요. 회수 기간, 여러 투자안이 있어서 하나 고른다면은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당연히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빨리 투자 비용이 회수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이 짧은 것을 짧을수록 좋은 투자안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회수기간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자 비용을 이렇게 회수된다고 보는 거는 잘못이에요. 왜? 200억이 내년 후에 들어오고 후년 후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때 200억 들어오는 거나 이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억이 나가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점을 감안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게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을 해서 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보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NPV법이에요. NPV법,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Net Present Value라고 하잖아요. NPV법. 그래서 할인율이 10%라면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NPV법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NPV법이란 뭐냐? NPV를 구해서 경제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NPV는 어떻게 구하냐? 그것은 투자안이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을 전체로 프레젠트 밸류를 구해요. 그게 투자안의 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투자안의 내재 가치. 우리가 그 주식의 내재 가치는 미래에 들어올 배당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또 채권의 내재 가치는 미래에 들어올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투자안의 현재 가치도 투자안에서 들어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200, 200, 2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200은 1 플러스 할인율이 10%라고 했죠. 그러니까 0.1.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201.1의 제곱, 1 플러스 0.1의 제곱. 또 세 번째 들어오는 거는 200의 1 플러스 0.1의 3승이 된다 이거예요. 3승. 이건 제곱이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497이 돼요. 그러면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497인데 이거를 당장 수행을 하면 450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시점의 가치고 이것도 현재 시점의 가치니까 47이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익 개념이 아니라 현재 가치 개념이니까 순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PV가 47이 되고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안의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은 이 투자를 해서 내가 450이 나가고 200, 200, 200이 들어오면은 이 3년 동안에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때 그 내부 수익률을 IRR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IRR이 할인율하고 똑같으면은 NPV가 제로가 돼요. 이 할인율은 보통 K를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IRR 내부 수익률이 K보다 크면은 이때는 NPV가 0보다 커요. 역도 성립하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똑같으면은 NPV가 제로가 됩니다. 만약에 K가 더 크다? 그럼 NPV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NPV가 0보다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투자 안에서 올리는 수익률이 10%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본강의에 했던 거를 좀 보고 교재도 우리가 설명을 책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러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11번은 다음 중 현금 흐름 할인법에 해당하는 경제성 분석 기법을 묶은 건 뭐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 기법은 회수기간법과 평균이익률법이고 그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DCF법은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요 순현가법은 그걸 더 줄여서 얘기해서 그런데 순현재가치법이에요. 순현재가치법.
그래서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다 현금 흐름 할인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NPV법과 IRR법이 바로 DCF법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NPV가 0보다 크면 IRR은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이고요. 할인율은 자본 비용이에요. 은행에서 빌리는 돈.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NPV법과 IRR법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서 평가 결과를 내려도 똑같아요. NPV법으로 투자 안에 경제성이 있다. 이거 하자. 이렇게 되면은 IRR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 안의 경제성을 확인해 봐도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와요. 반대로 IRR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를 금액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도 수익률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률이 15%다. IRR이.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10%다. 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게 바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그래서 이 할인율보다 5%가 더 많다. 그러면 NPV는 계산해 보면 양해값이 나와요. 그 NPV를 계산하면은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나와요. 금액. 얼마큼 이익이다. 라는 금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NPV는 금액으로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IRR법은 퍼센트, 수익률로 판단하는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시험 범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또는 기업 가치 문제, 자본 구조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